네, 윤 대통령이 확대 회의 연설로 G7 외교 무대에 대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 G7 확대 세션 1세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전해진 내용으로는 식량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국제적인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중추적 글로벌 국가가 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연설 내용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연설 내용을 보면요. 크게 작년에 우리가 인태 전략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태 전략서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을 하면서 주요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예. 또 지난 4월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하겠다고 해서 글로벌과 포괄이 나왔죠. 그만큼 국제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 맥락에서 연이어진 그런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G7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그렇죠. 네. 윤 대통령과의 별도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공식 만찬 등에서 좀 마주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번에 그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 이전 그 회담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8개 국가를 초대를 했고 거기에 또 EU 집행위원장, 네. 또 UN 사무총장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만찬에서 모두 다 이렇게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깜짝 참석을 했지만 앞서서 이제 이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가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또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요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G7을 통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입장을 우리가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돼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예. 갔을 때 국제사회와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밝혔었고 또 이 지난주에 젤란스카 여사가 왔을 때 비살상 무기와 재건 부분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예.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만큼 예. 지금의 그런 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또 비살상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 재건 부분의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문제, 평화가 회복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게끔 하는 지원 이런 부분의 역할을 계속해서 증대시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 평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이 이 G7 정상회의 개최 장소를 히로시마로 정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주된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도한 만큼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히로시마라는 지역인 거죠. 히로시마가 다들 아시다시피 원폭 투하가 제 첫 번째로 있었던 지역이고 원폭 피해로 인해서 얼마만큼 핵무기가 무서운가라는 것이 전 세계에 다 알려졌던 거죠. 그 이후 지금의 이 21세기에 와서 핵무기와 관련돼서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국가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꾸준히 위협을 해왔었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무력을 증강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협정도 없이 어떻게 보면 중국은 단독으로 계속해서 핵 능력을 증강시키고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환경하에서의 히로시마에서의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문제 그리고 또 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지적해 주셨는데 G7이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내용 중에
경제적 의존관계 무기화를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서방 위주의 플랫폼을 창설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네네.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좀 최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국성을 자세를 취해왔잖아요.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건가요? 보면은 그 냉전 40년이고 그리고 나서 탈냉전 이후가 30년의 지금 시기가 됐고 앞으로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전략 환경 하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지금 보면은 수정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경제와 안보라는 부분이 합쳐지면서 경제 안보 동맹이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치 국가의 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경제를 무기를 삼았다라는 거죠. 네. 탈냉전 이후에 각 전 국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되어 온 거를 무기로 삼아서 오히려 상대방 국가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취해왔었던 거죠. 예.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사드 네. 이후에 바로 중국의 그런 간섭을 받게 된 것도 하나의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그동안에 이 경제와 안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굉장히 같이 그 연계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분리가 될 수 없다. 네.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환경 하에서 수정주의 국가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위법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단일 대우로 뭉쳐야겠다. 그런 것이 이번에 나온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 질서를 다시 형성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30년, 40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선택 또 우리가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런 플랫폼에 참석하는 부분,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경제 안보의 중요성 또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아에서는 또 대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중국이 G7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메시지를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회의를 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를 보면 주변 정세를 보면 앞으로의 국제 질서가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10년은 전환기적 국면으로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이번에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자회담도 하고 또 많은 국가들이 양자회담하고 우리도 양자회담을 몇 개 국가랑 이미 했었죠. 네.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남방 정책들에 지금 좀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보면은 구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 북방인 거죠. 예. 그 국가들 지금 인태 지역의 질서를 재구축해가는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국과의 그러한 연대가 지금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인태 질서 하에서의 남쪽 지역 국가들과 이런 협력과는 이렇게 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관심 또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는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역사적인 장면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이 2주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새로운 내용들은 좀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조금 진전되는 내용도 있을까요? 일단 지난 3월에 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네. 또 2주 전에 또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예. 지금인 거죠.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이런 회담이 있다라는 건 셔틀 회담이 이제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네. 그러한 셔틀 회담이 정착화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또 여러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는 그런 어떻게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 분야와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책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내일 같은 날이죠. 한미일 3자 회동 가능성 아직 열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이슈로 조금 일찍 귀국한다곤 하지만 만약에 이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가장 이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에 맞설 한미 3국 공조일 텐데 네네. 이렇게 한미일 3국이 끈끈해진다면 앞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그 한미일 3자의 그러한 안보 협력 부분을 전 북한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30년, 40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국면인 거죠. 네. 이러한 국면 하에서의 한미일의 3자 의 관계 발전과 안보 협력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북한의 핵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예, 북한에서 나아가서 신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어떤 네네. 한미일의 공조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네네.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